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집을 팔고 빚까지 져야 한다면 당신은 과연 그걸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북부에 위치한 클루지라는 도시에서 온 안드레이라고 합니다. 27살에 결혼해서 지금은 40이 되었고 제 아내 에바는 39이에요. 저는 원래 전기 설비 관련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로 일했고 아내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딱히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둘 다 일을 열심히 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서 마을에서는 그래도 꽤 활기찬 부부로 알려져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결혼하고 1년 뒤였고 저는 출근길에 늘 작은 아이 가방을 상상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에바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몸의 느낌을 기록했고 주말이면 우리는 작은 아기방을 꾸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아이의 배가 심하게 불러오고 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루마니아 국립소아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소장에 협착이 생긴 장폐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번의 수술이 이어졌지만 아이는 끝내 일주일도 채 넘기지 못하고 하늘로 떠났어요. 그 후 저희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기를 바랐지만 이듬해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번에는 모든 산전 진료를 철저히 받으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 역시 같은 증상을 보였고 저희는 이번에도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상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셋째 아이는 임신 초기였지만 갑작스럽게 유산이 되면서 저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에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회사를 몇 달간 휴직해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셨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를 포기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 40을 앞둔 저희에게 뜻밖의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에바가 피곤하다고 하길래 혹시나 해서 테스트기를 사용했는데 임신이라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고 사실 두려움이 더 컸어요. 하지만 왠지 이번엔 다를 것 같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넷째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된 저희는 이전과는 다르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유튜브에서 분당서울대병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고 한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냥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다는 것, 그리고 전자기기 브랜드로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는 정도였죠. 그런데 병원 시스템이나 의료인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위급한 신생아 치료, 뒷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나라라면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도 전혀 다른 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고 제가 타던 오래된 자동차도 정리하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모든 걸 걸어보기로 한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한국으로 가자. 그렇게 저희는 짐을 싸고 병원에 먼저 연락을 취한 후 출산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도 믿기지 않을 만큼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의 규모와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내 에바는 비행 내내 긴장한 탓인지 몹시 지쳐 있었지만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조금 안심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영어 안내판이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저희가 외국인임을 알아보고 먼저 다가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가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분당으로 가기 위해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건물들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도로는 쓰레기 하나 없이 정갈했어요. 특히 교통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수도 부쿠레슈티조차 대중교통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늘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했는데 이곳은 버스 도착 시간도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모두가 그것을 믿고 움직인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병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낯선 땅에서 또 한 번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분당서울대병원 로비에 들어선 순간 그런 감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병원 내부는 말 그대로 첨단 시설 그 자체였고 각 진료과마다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전담 부서도 있어 통역사와 간호사 선생님이 저희를 친절히 안내해 주었고 의료진은 저희 사연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된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첫 진료는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바는 한국 의료진 앞에서 자신이 겪은 3번의 출산 실패를 이야기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고 통역을 통해 이야기를 들은 주치의는 에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에바는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저 역시 울컥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태아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의료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아의 장이 팽창돼 있고 복수도 약간 있다는 소견이었어요. 하지만 당장 수술을 하기보다는 임신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자고 결정했어요. 에바는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생활했고 저는 병원 근처에서 단기 임대 아파트를 구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정말이지 병원 관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직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저희를 그저 외국에서 온 환자나 보호자로 보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 혹은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에바가 입원한 첫날부터 식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요. 처음 나온 병원식은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이었어요. 에바는 한국 음식이 낯설기도 하고 입덧 때문에 입맛이 없었는지 거의 먹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본 간호사 한 분이 점심시간이 끝나고 병실을 다시 찾으셨고 저희에게 혹시 입맛에 안 맞으세요? 영양사 선생님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식판에는 부드러운 단호박죽과 꿀을 조금 섞은 따뜻한 생강차가 함께 나왔습니다. 에바가 그걸 한 숟갈 떠먹고는 정말 오랜만에 웃으면서 이건 괜찮은 것 같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뭐라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후로도 에바는 병원식에서 낯선 반찬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묻곤 했는데 매번 그에 맞춰 영양사 선생님은 다른 대체 식단을 준비해 주셨어요. 직접 만든 두유죽, 야채 스프, 때로는 사과를 잘게 다진 요거트까지 정말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번은 간호사 한 분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오시더니 보온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저희 엄마 레시피예요. 들깨죽인데 속이 편해질 거예요라며 주신 그 죽은 따뜻하고 고소해서 에바가 단숨에 반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날 저녁 에바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아는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말했죠. 에바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저는 근처에서 소일거리도 하고 가끔 필요한 물건을 사러 마트나 편의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라면 2개와 생수 한 병을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앞에 있던 중년 남성분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다가 제게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혹시 병원 보호자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은 짧게 웃으며 요즘 그 병원에 외국인 부부가 왔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분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놀라면서 간단히 사정을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은 제게 따뜻한 어묵 국물과 삶은 달걀을 사서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딸이 있어서요.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꼭 건강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음식을 들고 나오는 길, 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건넨 그 손길이 그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다른 날, 병원 근처 슈퍼에서 사과 한 봉지를 고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저와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은 듯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분 맞으시죠? 병원에 계신다던데.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저희 사정을 전하게 됐고 그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남는 옷이 몇 벌 있는데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시간 뒤 병원 앞 로비에서 다시 만난 아주머니는 작은 쇼핑백에 아기 모자, 턱바지, 수면조끼까지 챙겨오셨어요. 우리 손주 거예요. 거의 새 거예요.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매일이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저희를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에바도 병실에서 간호사들과 조금씩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어느 날엔 루마니아 전통 자수로 만든 손수건을 한 간호사에게 선물했어요. 그 간호사는 그 자리에서 손수건을 가슴에 안고 정말 고맙다며 웃었고
그 웃음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루하루 살아냈고 그 모든 시간 속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리아가 자라나면 저는 꼭 말해주려 합니다. 너는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마음으로 살아났단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단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태아의 복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의료진은 바로 다음 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바는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얘졌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밤은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까지 와서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점점 현실로 바뀌고 있었지만 동시에 혹시나 이번에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수술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고 의료진들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태도로 마리아는 강할 거예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 삶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로비 의자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이 무사히 끝났고 마리아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안에 몇 년 동안 응어리졌던 절망과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에바는 무척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긴장하면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슬픔, 두려움, 희망, 그리고 간절함. 그 눈빛은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장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은 문제의 장 부분을 절제한 후 건강한 장끼리 이어붙이는 복잡한 수술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후 NICU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희는 보호자 교육을 받은 뒤에야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가 인큐베이터 속에서 코에 튜브를 꽂고 있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마리아의 수치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에바는 아침부터 아이를 볼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심하게 불안해졌습니다. 통역 선생님도 그날은 자리에 없었고 의료진은 급한 응급 상황으로 다른 환자들을 먼저 처리하느라 저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에바는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를 외국인이라서 배제하는 건 아닐까? 사실 저도 그 순간엔 흔들렸습니다. 물론 그동안 받은 따뜻한 배려를 생각하면 그런 일은 아닐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와 정보 부족 속에서 인간은 쉽게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 산부인과 교수님께서 직접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마리아는 지금도 잘 회복 중이에요. 오늘은 중환자실 병상 배치 문제로 면회 제한이 잠시 있었던 거예요. 그 따뜻한 설명과 진심 어린 사과에 에바는 바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해요. 너무 불안해서 그만. 그렇게 오해는 말끔히 풀렸고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한국 의료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바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리아 곁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었고 저는 병원 로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한국에서 둘째 아이를 낳은 아버지였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음료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힘든 건 전 세계 부모가 다 똑같죠. 다 잘 될 거예요. 이 작은 응원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저희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가족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병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말을 걸며 김치를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제가 맵지만 괜찮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직접 담근 백김치를 싸오셔서 매일 조금씩 나눠주셨습니다. 김치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정성이 마치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러 병실을 방문한 의료진 한 분이 장난스럽게 마리아에게 우리 공주님, 내일은 더 예쁘게 웃어줄 거지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고
마리아에게는 사랑이 깃든 두 번째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입원한 지 2주가 되어가고 있었고, 마리아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치도 안정되고 호흡 보조 장치도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은 퇴원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저희는 처음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집에 간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현실의 벽이 저희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치료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비가 일반 한국인보다 훨씬 높았고, 하루만 입원해도 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준비해온 금액은 벌써 바닥을 보였고, 앞으로 남은 입원 기간과 회복 과정까지 고려하면 수억 원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마리아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빚을 갚고 삶을 재정비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다시 와서 이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감동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마리아가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제품에 안겼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닿았을 때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에바도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조용한 병실 안에서 저희 셋은 아주 작고도 깊은 기적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마리아는 하루하루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처음엔 모유를 먹이지 못하고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스스로 입으로 분유를 빨기 시작했고, 어느새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의료진은 마리아가 한 달 정도 더 회복하면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저희는 조금씩 퇴원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근처 단기 임대 아파트는 한 달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고, 저는 근처에 있는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임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들러 마리아와 에바를 보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는 반복적인 일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에바 역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됐고, 병원 내에서 다른 산모들과도 종종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산모 한 분이 저희 사연을 듣고 집에서 직접 만든 미역국을 가져다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에바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분과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항상 감정 뒤편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병원비는 이미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을 훌쩍 넘긴 상태였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루마니아 돈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저희 사정을 듣고 일부 치료비를 감면해 주었고, 몇몇 간호사들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전달해 주기도 했어요. 한 간호사분은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 저희 이야기를 전했고, 그곳에서 조용히 모은 금액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마음들이 저희에게는 돈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마리아는 작은 보온 담요에 쌓여 에바의 품에 안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나가면서 병원 입구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햇살이 참 따뜻했고, 그 햇살을 마리아가 얼굴에 받으며 눈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고 에바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에바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루마니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단 치료비 일부를 갚기 위해서라도 돌아가야 했고, 마리아의 건강도 그곳에서 꾸준히 관리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 땅은 저희에게 단순한 의료 혜택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이곳에서 저희는 진심을 배웠고, 따뜻함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같은 외국인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도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 간호사,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주머니, 모두가 저희 가족의 일부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에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조금 더 크면 꼭 다시 이곳을 방문해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걸음마를 시작할 즈음 병원 입구에서 그 나무 아래에서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이 저희의 작은 꿈이 되었어요.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한국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 경제가 강한 나라라고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할 겁니다.
한국은 사람 냄새 나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 냄새가 저희 가족의 삶을 바꿨다고요. 루마니아로 돌아가기 전 저희는 마리아의 건강이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퇴원을 앞두고 있었고 병원비 걱정은 여전히 컸지만 하루하루 아이가 웃고 먹고 잠드는 모습만으로도 저희 부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때 에바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리아 첫 옷, 첫 장난감, 첫 젖병은 한국에서 사면 안 될까?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그 말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병원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기용품 코너에 도착했을 때 에바는 마치 어릴 적 소풍을 나온 아이처럼 두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 봐. 너무 귀여워라며 작은 딸랑이를 흔들어 보기도 했고 연분홍색 턱바지를 가슴에 대보며 마리아가 이걸 하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웃으며 상상했어요. 저는 곰돌이 모양의 수면조끼를 집어들었는데 에바가 그걸 보자마자 이건 꼭 사자. 마리아가 겨울에 입으면 따뜻할 거야 라고 했어요. 옆에서는 어린 자녀와 함께 온한국 부모들이 장난감을 고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조차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희는 마리아를 위해 작은 옷 몇 벌, 젖병 2개, 턱바지와 딸랑이, 그리고 아기용 담요 하나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서는 길, 쇼핑백을 두 손에 들고 있는 에바는 말했어요. 이 물건들을 보면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오르겠지.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던 날들. 저도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하루는 병원도, 걱정도, 빚도 모두 잠시 잊고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웃으며 보낸 하루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시간. 그리고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기억들이 마리아의 삶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도 함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도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조용한 영국 바닷가 마을에서 살던 제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와 엮여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어부의 딸이 한국 남자를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믿기 힘든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잉글랜드 남서부 코널 지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랐어요. 우리 마을은 사람보다 갈매기 수가 더 많다고 농담할 정도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바다는 하루도 빠짐없이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려주고 물안개가 낀 아침이면 마을 전체가 마치 그림처럼 고요한 풍경으로 변하곤 해요.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바다를 좋아하게 되었고 바다의 시간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부로 살아오셨습니다. 해 뜨기 전에 나가 해가 질 무렵 돌아오시는 삶을 20해 넘게 이어오셨고 마을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묵직한 분으로 통하셨어요. 저희 집에는 아버지와 저 이렇게 단둘뿐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저를 남다른 책임감으로 키워주셨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항상 도시로 나가는 건 반대하셨고 저를 마을에 남아있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무척 좋아했어요.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학교에서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께서도 저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권유하셨죠. 결국에는 런던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무척 반대하셨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설명하자 묵묵히 제 결정을 받아들이셨어요. 대학 시절 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정책에 대해 배웠고 자연스럽게 해외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저는 학교에서 주최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 정도였는데 함께 참여한 친구 중 한국에서 온 유학생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친구를 통해 지훈이라는 한국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평범한 소개팅처럼 가볍게 만난 자리였지만 지훈은 말투 하나하나에 진심이 묻어나오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지훈과는 몇 달 동안 연락을 이어가며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지훈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지훈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이곳은 여행객들은 잘 모르는 곳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네야. 그가 데려간 곳은 망원동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조용한 동네처럼 보였는데 골목골목 걸을수록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아기자기한 독립서점, 직접 굽는 수제빵집, 한쪽에는 작고 조용한 카페들까지. 망원시장에서는 떡볶이랑 순대, 닭강정을 먹었는데 가격도 착하고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야. 지훈이 말했을 때 저는 입 안가득 고소한 김말이를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너무 좋아. 왜 지금까지 이런 동네를 몰랐을까? 그리고 주말에는 서울숲 근처에서 산책을 했어요. 자연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그 공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산책길을 따라 나무가 가득하고 서울에서 이런 조용한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그 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또 한 번은 을지로에 있는 오래된 노포에 갔어요. 골목이 좁고 간판도 오래되어 낡았지만 그 안에 숨은 분위기와 맛은 정말 강렬했어요. 노포의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돼지불백, 콩나물국의 뜨끈한 국물, 그리고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서울 말투까지. 여긴 진짜 어른들의 서울이네. 그 말에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을지로가 요즘 힙지로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지. 이런 곳들이야말로 제가 사랑에 빠진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번지르르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매력을 품고 있는 공간들. 매일이 새롭고 매 순간이 특별했어요. 한국은 단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제 삶을 조금씩 넓혀주는 또 하나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상상 그 이상으로 거셨어요. 한국, 거긴 왜 가겠다는 거야? 여긴 내가 돌아올 집이야. 아버지는 진심으로 화가 나셨고 며칠 동안은 저와 말도 섞지 않으셨어요. 아마 자신이 평생 살아온 마을과 제가 향하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동시에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결심이 단단했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저만의 길을 찾아보고 싶었고 지훈과의 관계도 진지하게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비행기 표를 끊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공항에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마음 한쪽이 아팠지만 저는 믿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제 결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한국에 도착한 날은 흐린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의 결이 영국과는 달랐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처음부터 저를 압도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은 생동감으로 가득했고 이방인인 저조차 금세 그 에너지에 빨려들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공항에서부터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오랜 시간 화면 너머로만 보던 얼굴을 직접 마주하니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잘 왔어. 아멜리아.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리면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실감했어요. 처음 머물게 된 곳은 서울의 북동쪽 중랑구에 있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지훈의 회사와 가까운 곳이라 선택하게 되었는데 창문을 열면 산책길과 초록빛 나무들이 보이는 동네였죠. 매일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걷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동네 작은 카페에 앉아 혼자 글을 쓰거나 마트에서 신기한 한국식 재료를 구경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고요. 한국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편리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버스 시간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시 운행이 기본이었어요. 편의점은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간단한 식사는 물론이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넘쳐났죠. 저는 특히 오므라이스와 김밥을 자주 사 먹었어요. 저렴하면서도 맛이 좋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일상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외국인 대상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한국과 유럽 간 교류를 촉진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영어가 모국어인 저에게는 꽤 잘 맞는 일이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친절했고 업무 환경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를 하며 한국식 회식 문화도 조금씩 배워갔어요. 처음엔 소주 맛이 너무 강해서 힘들었지만 갈비찜과 함께 먹으니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지훈과 저는 주말마다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녔어요. 번화가보다는 사람 냄새나는 골목길과 오래된 가게들을 찾는 걸 좋아했어요. 한 번은 충무로의 오래된 사진관에서 흑백 커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은 지금도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어요. 또 다른 주말에는 성수동에 있는 공방에서 커플 반지를 직접 만들기도 했어요. 서로의 이니셜을 새겨 넣으며 한참을 웃었죠. 제가 한국 생활에 가장 깊이 빠졌던 순간은 바로 시장을 돌아다닐 때였어요. 망원시장, 통인시장, 그리고 신설동의 청량리 시장까지.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진짜 삶을 보았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건네주는 인심 가득한 말 한마디, 시식용 떡 한 조각에 담긴 정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김치 잘 먹어? 이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젠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지우는 그런 저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함께 사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란 두 사람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줬어요. 작은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언제나 그보다 더 큰 애정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멜리아, 우리 결혼할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아버지, 아직도 저를 한국으로 보낸 걸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 지훈이랑 결혼하려 해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널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누구보다 나를 아껴줘요. 그리고 아빠를 꼭 뵙고 싶어 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그럼 데려와봐.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마. 그렇게 지훈과 저는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마음 한편엔 설렘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훈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훈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멜리아, 어떤 상황이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의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바다를 건너 제가 떠나왔던 그 작은 마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우리 둘의 사랑이 아버지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영국에 도착한 날, 공항 바깥으로 나왔을 때 공기에서 짠내가 났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 그 향기. 몇 년 전,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지우는 긴장된 얼굴로 제 옆에 서 있었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은 채 아버지가 계신 마을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초록빛 벌판과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 하나하나 예전 기억을 되살려 주었어요. 지우는 긴장한 탓인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조용히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뵙는 일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지훈과 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관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저는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도 단호해서 그냥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지우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희는 뒤를 따랐습니다. 차려놓은 저녁 밥상 앞에서 아버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겠군.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날 저녁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겸손하게 말은 아끼되 정중함을 잃지 않았고 아버지는 묵묵히 수저만 움직였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어선을 타러 나가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우는 갑자기 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아버님,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외지인을 배에 태우지 않는 게 이곳의 불문율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지우는 고된 조업을 함께 했어요. 비릿한 냄새에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고 거친 파도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물이 튀고 손이 갈라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의 옆에서 그를 도왔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지우는 선별 작업을 하던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건 왜 버리세요? 불가사리랑 이 소라 같은 건 한국에서는 귀한 재료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하셨어요. 이건 먹을 것도 못 돼. 우리에겐 그냥 쓰레기야. 지우는 골뱅이를 집어들고 신중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걸로 골뱅이 무침을 만들어 먹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안주입니다. 심지어 수입해서도 먹는 음식이에요. 아버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지훈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걸 소량만 한국으로 보내서 반응을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들 먹는다고? 네, 아버님.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몇 주 후 시범적으로 선별된 골뱅이 일부를 한국의 식자재 업체로 보냈어요. 지훈이 아는 지인을 통해 유통 채널을 연결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이 왔어요. 이런 해산물은 지금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꾸준히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도착한 첫 입금 내역을 보시고는 처음으로 저희 앞에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물건 값이 이렇게나 나간다고? 지훈은 그날부터 마을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 선별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려지는 자원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의 말투도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지훈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 저녁 아버지는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지훈이라는 친구, 참 대단하구나.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지훈에게 술 한 잔을 따르셨어요. 이거 우리 동네 전통 술이다. 사위 될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지훈은 두 손으로 잔을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단지 사랑을 인정받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서로 다른 새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여정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웠어요. 결혼식은 서울 근교의 작은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복을 입고 지훈과 나란히 서 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날 예식장 한쪽에 조용히 앉아 계셨는데 입은 굳게 다문 채였지만 눈빛만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섭섭함, 아쉬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는 따뜻한 인정과 응원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우리는 예식장 근처의 작은 한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지훈의 가족, 제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둘러앉은 자리였는데 모두가 처음 마주하는 분위기라 조금 어색했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메인 요리는 골뱅이 무침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메뉴였죠. 지훈이 직접 소개했어요. 아버님, 오늘 이 음식이 특별한 이유는요. 아버님 덕분에 이 재료가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 손으로 잡으신 골뱅이입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멈추고 골뱅이 무침을 천천히 한 입 드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씹다가 조용히 웃음을 흘리셨어요. 이걸 내가 평생 바다에 던졌지. 이걸 이렇게 맛있게 먹는구나. 그 한마디에 모두가 웃었고 분위기는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식당 앞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던 것 같구나. 나는 평생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넌 나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봤구나.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한국에서 지훈과 함께 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아빠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한국에서 며칠 더 머무르기로 하셨어요. 관광지가 아닌 진짜 한국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짜고 충청도와 강원도 쪽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여행이란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장소를 돌아다니는 일이 썩 내키지 않으셨던 것 같았죠. 하지만 지훈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첫 목적지는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한 법주사였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의 울창한 숲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면서 아버지는 점점 말씀이 줄어들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안개가 가볍게 감싸는 산자락은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죠. 절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마음의 속도가 천천히 내려앉은 상태였어요. 대웅보전 앞에서 향내음이 퍼져나가고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릴 때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계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오랜 시간 가만히 되새기는 사람처럼요. 한 스님의 안내로 차를 마시며 잠시 쉬는 시간. 아버지는 조용히 말하셨어요. 이런 고요는 처음이야. 여기선 바다의 소리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버지에게 아주 큰 의미였어요. 바다는 평생의 일터였고 늘 지켜야 할 가족이었는데 그 바다조차 떠오르지 않을 만큼 산사의 평온함은 마음 깊은 곳까지 잔잔히 파고들고 있었던 거죠. 다음 행선지는 강원도 평창 근처의 강가 마을이었어요. 그곳은 지훈의 지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이었는데 집 앞에는 조용히 흐르는 개울과 함께 돌담길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릿느릿했어요. 마치 시간 자체가 조금 느리게 흐르는 곳 같았죠. 마을을 천천히 산책하던 중 어느 집 마당에서 노란 배추를 손질하고 계시던 아주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불러 세우셨어요. 외국 분이세요? 김장철에는 외국인도 도망 못 가요. 와서 배추 한 포기 씻어보세요. 그 장난기 섞인 말에 아버지는 멈칫하더니 이내 소매를 걷고 배추를 물에 씻기 시작하셨어요. 영국에선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아니요. 이런 배추도 처음 봅니다. 모두가 웃는 사이 아버지도 미소를 지으셨고 그 장면이 저는 너무도 인상 깊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풍경 속에서 아버지가 그토록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민박집 마루에 둘러앉아 된장찌개에 갓 담근 겉절이를 곁들여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들어 올리며 감탄했어요. 이런 음식이 매일 집에서 나온다고? 이건 진짜 보물 같은 나라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청량리 시장에 들렀어요. 아버지는 유독 시장의 분위기를 좋아하셨어요. 북적이는 인파, 상인들의 외침, 뜨거운 어묵 국물 냄새까지. 지우는 아버지께 호떡을 건네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거 한국에서 겨울 대표 간식이에요. 아버지는 호떡을 베어 물며 눈을 크게 뜨셨어요. 달고, 따뜻하고, 이건 사람 기분을 녹이는 맛이야.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조용히 말하셨어요. 한국은 사람의 손끝이 살아있는 나라구나. 여기 사람들, 다들 삶을 정성껏 살아가는 것 같아.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이제 이곳이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어느새 아버지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강원도의 한 바닷가에서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다도 참 멋지구나. 내가 이 바다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넓고, 다정하고, 그리고 너를 품어줄 수 있을 만큼 강해 보인다. 그 말은 아버지가 한국이라는 나라뿐 아니라 지훈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횟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생선회와 함께 곁들여 나온 된장찌개와 반찬들. 그리고 한 접시 가득한 골뱅이 무침. 아버지는 다시 그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으며 웃었어요. 이거 영국으로 수출하면 어쩌면 나도 좀 유명해질 수 있겠는데? 그 말에 지우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이미 한국에서는 전설적인 어부로 소문났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면서도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함께 걸어왔는지를 실감했어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어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신의 또 다른 집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따금씩 아버지는 한국을 다시 찾아오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자연을 보며 매번 감탄하시고 시장에서 장을 보며 아주머니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기세요. 저희 집 냉장고에는 항상 아버지를 위한 김치가 준비되어 있고 아버지는 골뱅이 무침을 안주 삼아 지훈과 술을 마시며 웃음을 나누곤 하세요. 이제는 영국보다 한국이 더 익숙하다는 농담까지 하시며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처음엔 내가 먼 나라로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근데 이제 보니 내가 멀리 간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간 거였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이해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국이라는 이 특별한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족,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인 바다와 제가 선택한 한국의 골목길이 이제는 하나로 이어진 듯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렇게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바다도 사람도
국경도 우리를 가르지 못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여정이 결국 하나의 사랑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